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1월 달부터 쭉 잘 따라오시고 있고요. 자,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 나눠드렸는데요. 일단 60페이지까지 나눠드렸고요. 작년에 한 16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수업하면서 계속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60이었나?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좋아요. 160까지 안 됐나? 모르겠다. 자, 경제학 원론입니다. 자, 앞페이지 1페이지 보시죠. 우리가 1월 달부터 해서 상업경제, 무역학, 경영학, ERP, 마케팅. 목요일날, 5월 5일날이었나요? 보강에서, 보강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5월 5일날 수업 끝내서 마케팅까지 끝냈습니다. 지금 남은 거 6, 7, 8, 9, 10 이렇게 하고, 이 패키지가 이렇게 되죠. 5, 6, 7, 8, 9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달려온 거 생각해 보십시오. 1월 달부터 4월이라고 해야 될까요? 4월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과연 자기 걸로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 그 싸움이죠. 1교시 교육학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고 계실 거고 18점 목표로 해서 달리셔야 될 거고 나머지가 2, 3교시는 이제 저하고 같이 하면 되는데 복습을 얼마나 잘하냐 그 문제입니다. 지금 인강쌤들도 수강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은 아마 잘 따라오시리라 믿고 싶은데 안 봐서 모르겠지만 좀 밀린 분도 계실 겁니다. 밀린 분도 계실 거고 아예 접어둔 사람도 혹시나 있을 수도 있고 여하튼 실강생들 수업하듯이 한 주 한 주 꼬박꼬박 잘 들으시길 바라고요. 엊그제 연락 오신 분은 실강팀처럼 진도를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자, 하여튼 잘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5월 8일부터 5월 22일까지 3주 하는데 아마 3주로 모자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또 빨간 날이 6월 1일이 있더라고요. 가급적 안 해야 될 텐데 한 해 한 해 할수록 양이 많아지고 또 다뤄야 될 게 깊이가 또 넓어지다 보니까 깊이, 넓이 다 그렇게 해서 혹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봅시다. 자, 경제학 원론 한다는 거 알고 있고요. 넘어갑시다. 자, 2페이지 보시면 2페이지, 3페이지 늘 같이 봤던 겁니다. 자, 경제학 원론이고요. 48, 29, 40, 40 다 알고 있고요. 90, 91. 지금 하는 게 경제학 원론이죠. 자, 교과 내용학 중에 경제학 원론 지금 들어갑니다. 총론 1, 총론, 별책 1, 강론, 별책 25, 그거 잘 알고 있고요. 저거 들으셔야 됩니다. 합격 설명회. 선생님, 합격 설명회 들으셨어요? 듣고 오셨구나. 예, 잘하셨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별책 1에서 지금 바뀐 거 있었죠? 다 학점으로 바뀌었죠? 맞죠? 단위 배당 기준에서 학점 배당 기준으로 바뀌었죠? 그 표를 외워야 됩니다. 지금 표가 뭐죠? 7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교과 교육학할 때 수업할 건데요. 6686, 22, 18, 288, 192 이렇게 되나? 하여튼 192, 192. 그 표를 단위수를 다 단위가 아니지. 학점 수라 해야 될까? 그걸 다 외워야 됩니다. 66, 86, 22, 18, 288, 192.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뭐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거 외워야 됩니다. 나중에 저하고 열심히 공부할 거고요. 502463이 모르는 사람 없고요. 이제 혹시나 잠깐만 회계학부 지금 이 패키지부터 혹시 저하고 처음 들으시는 인강쌤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요. 그분들은 인강을 1월 달부터 들으신 분은 상관없고 아예 처음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은 합격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합격 설명회를 듣고 본 수업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502463이 다 알고 있고요. 거기 보면 그쪽은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서 볼 거고요. 별표 3입니다. 이게 교과 내용화, 기본 이수 과목 및 분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달려왔다는 겁니다. 상업, 경제, 경제학, 원론, 마케팅, 무역 다 했고 전사적 작업, ERP 했고요. 요거 이제 남았고요. 요거는 이제 10월달 아니고 8월달, 9월달 이렇게 할 거고요. 자, 지금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같이 배치된 이유가 어렴풋이 느껴질 겁니다. 역시 상업경제하고 경제학 원론하고 공통되는 분모가 많고 상업경제 쪽 뒷부분에 무역뿐만이 아니고
무역 쪽에도 또 경제학 원론과 관계되는 게 있고, 거시 파트에 우리가 아는 과목이 이 교집합들이 많이 있다는 거 다들 1월 달부터 같이 따라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3페이지. 경제학 원론 502463이고요.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눈에 바르시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상업 경제 과목이 관련돼 있다. 관련성이라고 했죠. 그리고 금융 일반이란 과목, 그리고 국제상무란 과목, 이런 것들이 경제학 원론에 관계가 돼 있더라. 관련성이 있더라. 그렇게 보여지고요. 교과 내용학에 평가 내용 요소 보면 평가 영역하고 시장의 작동 원리, 그래서 기초적인 겁니다. 수요 공급 이론, 소비자 선택 이론. 자, 그리고 생산 비용 이용국대학, 생산자 이론입니다. 생산자 선택 이론, 완전 경쟁 시장, 독점형 경제 가정. 우리가 시장, 생산물 시장의 형태에서 경영학 쪽에서도 구분해서 표로 정리한 거 있었죠. 그거 봤었고, 마케팅 쪽에서도 봤었고. 자, 시장과 정부, 시장 실패, 정부 개입, 또 정부 실패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 쫙 보게 될 텐데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거의 그 미시경제학입니다. 우리 상경 계열이 이제 많을 텐데요. 대학교 때 보면 미시경제학하고 거시경제학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질 때 여기까지 이제 미시경제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몰라도 관계는 없고요. 미시 거시 많이 들어보셨죠? 자, 정부 실패에서 시장 실패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게 되고 개입할 여지가 있는 거고, 정부가 개입했을 때 더욱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더 망치고 소득 분배 형평성을, 공평성을 더 망치고, 그렇게 돼서 정부 실패해 간다. 그런 거 대충 아실 거고요. 우리 이때까지 경영학이나 상경에서는 제가 정리를 안 했고, 경영학이나 마케팅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마케팅 없었나? 있었지. 살짝 뺀 것 같고. 경영학 쪽에서 정부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해서 우리가 다뤘던 테마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나요? 시장 실패의 원인. 어떤 테마를 다뤘죠?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 테마가 시장 실패의 원인에서 다뤘던 테마가 있습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예. 아주 훌륭합니다. 그 상업경제 때 나왔습니다. 예, 맞게 대답하셨습니다. 공공재. 또 하나. 당연히 맞습니다. 뭐 있었죠? 기출문제에 나왔던 게 있었습니다. 흰책에서 뺏겼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중고차 시장 이러면서. 그렇지.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 불균형. 그래서 그런 것도 정부 실패의 원인이라고 해서 경영학 할 때 우리가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얘기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재 편집할 때 그 테마가 있잖아요. 네모 표시. 그런 것들을 잘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 안 나오네? 대치성 이렇게 치고 있네요. 자, 여기 보면 경영학 앞부분에 40페이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네요. 요거 말고 또 찾아봐야겠네. 자, 제가 좀 왔다 갔다 하죠, 과목들. 요거 하면서 테마가 여기 없네. 정부 실패해서 나왔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페이지가 경영학 쪽에 있었고요. 몇 페이지니? 42페이지네요. 여기에서 여기 이제 기억날 겁니다. 시장 실패의 발생 원인 요인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하신 분 지금 이제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머릿속에 이제 페이지가 눈에 그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역선택 그리고 도덕적 회의하고 또 중간에 끼었던 주인 대리 문제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페이지 잡아보시고 할 때마다 그 테마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시장 실패. 요 그림 기억나시죠? 자, 시장 실패 경제학에서 다룬다 하면서 얘기해드렸고, 자, 좋습니다. 자, 지금 하는 과목이 이제 이 패키지가 들어갔고요.
상업경제, 경영학, 무역학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겹도록 지금 제가 반복한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겹도록 반복해 드릴 겁니다. 아주 지겹도록.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쓰시고 말로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단어를 봤을 때 공부했던 어떤 테마가 머릿속에 싹 떠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됐고요. 자, 화폐 국민경제. 자, 뻔하죠? 통화정책, 금융정책이죠? 공제지 떠올랐고요. 됐나요? 그러면 경제 안정화 정책하고 같이 놀아야겠죠? 그럼 재정정책은 이 안에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싫어. 안정화 정책하면서 정리했고요. 자, 무역 이론 나오네요. 이번에 이제 무역 시험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무역 규제에서 대표적으로 규제 수단이 크게 두 가지였죠.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그런 식으로 해서. 자, 그렇게 해서 국제상무, 금융 일반, 상업 경제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 살짝 보시고요. 좀 이따가 하나씩 파고들면서 또 공부하겠습니다. 3페이지는 뒷부분에 또 있으니까요. 자, 넘기시고. 자, 늘 하듯이 4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경제학 원론은 21학년도부터 별표 3에 새로운 과목으로 추가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우리 시험 범위에 구체적으로 없었다는 거죠. 상업경제에 이제 경제학 내용은 살짝 있었음에도 경제학이라는 과목은 딱 박혀서 새롭게 나온 게 21학년도부터입니다. 경제학 보시면 21학년도 오른쪽부터 보세요. 5페이지 보시면 두 문항이 나왔다고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왼쪽 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면 경제학이 지금 한 문항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문항이 준 것 같은 느낌이 드나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더라. 왜 그러냐 하면 경제학하고 상업경제하고 교집합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주로 처음부터 했던 게 1월 달부터 상업경제를 했었고요. 이 상업경제하고 또 뒷부분에 경영학하고 또 많이 얽힌다는 거 또 이것도 알고 있고요. 또 상업경제하고 무역학하고도 얽힌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또 이쪽하고 또 이렇게 얽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학이. 그렇다고 범위가 넓고 작고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니고요. 교집합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교집합. 무역, 방금 502463이 봤듯이 무역 쪽, 국제무역 쪽도 있었고요. 기초적인 내용, 경제학, 상업경제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분류를 제가 이제 연도별로 일관성 있게 조금 퍼센트를 이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반드시 제가 출제원 그룹이 아닌 이상 경제학이 꼭 한 문제 나왔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두 문제가 하여튼 두세 문제가 상업경제, 경제학 또는 무역학 이렇게 해서 관련되는 범위가 나오더라. 뒤에서 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살짝 기출문제를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월 달부터 제가 기출문제 출력해서 다들 보시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거 작년 거구나. 자. 일단 제가 경제학으로 배치한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2교시 9번. 네. 기출문제, 저하고 이제 2002년도부터 작년까지 해서 22학년도까지 해서 100% 풀고 있는데, 본인도 그 철해가지고 꼭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네. 2교시 9번. 자, 뒤로 넘기기가 없나? 자, 가지고 계시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부가치세 문제도 다 풀어봤고요. 여기 있네요. 자,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예상은 못했지만, 요 그림이 나왔습니다. 독점기업 나왔는데요. 제가 조금만 더 열심히, 더 했으면 독점기업을 하나 찍을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고요. 여하튼, 나머지 거는 다 쉬웠습니다. 이건 생산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이 뭐였죠? 빠르죠? 그 전에 뭐가 나왔죠? 범위의 경제 나왔고, 이제 규모의 경제 수없이 했었고, 규모의 경제 다음에 이제 속도의 경제 나올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했었던 기회비용, 학습곡선, 계산 문제 두 문제 있었죠? 그 중에,
뭐죠? 평균 모형, 그거 계산하는 것만 열심히 하시고요. 학습 곡선, 경험 곡선 비교하셔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렇게 했습니다. 누적 평균, 단위 누적 평균 학습 곡선 모형. 자, 그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 요거입니다. 요거는 이제 마치 객관식 문제인데요. 나중에 이제 설명해 드릴 거지만, 이제 목차대로 이제 할 건데요. 요것 때문에 제가, 22년, 21년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경제학을. 맞나? 20년, 21년, 22년. 지금 3회째죠? 요게 지금 나와가지고, 할 범위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요약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 겁나는 거 아니고요. 객관식 문제죠. 객관식 문제고요.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 한계 수입 여기 있고, MR 있고요. MC 있습니다. 이거 이꼬로 되는 QB 있네요. 일치하는 게. QB 하면 되고요. 한계 버는 한 마리 팔았을 때 수입이 100원, 한 마리 팔았을 때 수입이 비용이 100원. 이꼴로 될 때까지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이윤극대화다. 한계 수입, 한계 비용, 뭐 말뜻만 알고 있었어도 뭐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출제의 의도 보면 어렵지 않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 딱 주는 문제죠. 자, 그렇고요. 그리고 뒤에서 또 보겠지만 3교시에 주로 했었구나. 자, 3교시 걸 보죠. 자, 잠시 구경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어떻게 나왔는지 구경을 하자는 뜻입니다. 자, 3교시 보면, 경제학으로 제가 배치된 문제는 없습니다. 그 4페이지에 경제학으로 분류한 문제는 없지만, 요거 5번 문제 있죠? 요것도, 국민경제 순환과정이죠? 흐름. 요것도 경제학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요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나요? 5번. 그리고 9번. 상업경제 9번 있죠? 요것도 기회비용이었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경제학 파트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거니까 요것도 경제학 문제를 볼 수 있다. 자, 그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3교시 7번. 7번 무역학이 있습니다. 우리 다 풀어봤는데요. 유치산업보호론이고요. 그렇게 했었는데요. 자, 이것도 국제경제 파트입니다. 그래서 무역 이론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자, 무역 이론, 무역 규제,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그래서 이것도 어느 일정 측면에서는 무역학, 경제학하고도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다시 들어갑시다. 예. 그렇게 해서 한 문제, 두 문제 나온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배점은 8점까지는 안 가지만, 경제학 그 자체는 한 6점 정도는 될 것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두 문제는 나올 것이다. 그렇게, 최소 두 문제는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자, 6페이지 보시면요.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고요. 6페이지는 잊어버려야 되고요. 옛날 거고요. 오른쪽 페이지하고 비교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원산지 관리, 유통 관리 새롭게 바뀌었고, 금융상품 세일즈 날라갔다는 거 알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44과목입니다. 포포. 자, 기존 학과하고 전문 공통 과목 모르는 사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기초 과목, 실무 과목 16, 17, 16, 27. 인력 양성 유형, 갈로역의 진로라는 거. 자, 자동 봉진. 은지 대답, 이거 뭐지? 이게 창의적 체험 활동에 뭐가 자동 봉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영역이죠. 잘 대답했습니다. 산업체 견학, 산업체 체험학습, 현장 실습 인턴십 이런 것도 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요 주구는 수없이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교과 교육할 때 또 눈으로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일단은 보면 되고요. 됐습니다. 지금 아까 502463이 자, 평가 역량 및 평가 내용 요소를 참고하여 출제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무슨 과목이었죠? 관련되는 게 경제학이 중등학교 교육과정 관련성 했을 때 상업경제가 있고요. 상업경제 색칠해야겠죠. 상업경제 또 금융일반이 있네요. 금융과 그 다음에 국제상무 유통과에 있겠네요. 국제상무 그렇게 세 과목 눈에 바르시고요. 색칠 빡빡 하십시오. 눈에 자꾸 발라는 지금 하는 게 뭐다?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입니다. 맞나요? 여기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별책 25. 자, 8페이지, 9페이지 나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 9페이지 같이 펴놓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경제학 목차입니다. 8페이지, 9페이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학 원론, 목차, 일단 보고요. 10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그 목차 순서대로 해서 기초 1, 경제학의 기초 이렇게 나옵니다. 2번은 어디 있니? 60페이지에 있습니다. 60페이지에 미시, 목차 2번, 숫자로 2번, 수요 공급의 이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쭉 달릴 겁니다. 자, 중요성 위주에서 쫙 달릴 겁니다. 그렇게 달린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8페이지, 9페이지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경제학 원론 이제 상경대 출신이면 경제학 원론 한 번씩 다 듣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미시, 거시. 우리 때는 저희 때는 이제 경제학 원론 뭐 찾아서 듣고 했습니다. 물론 회계사 시험에 그런 게 있고, 세무사도 뭐 재정학하고도 경제하고 관련이 있고, 저도 뭐 어릴 때 다 공부를 했는데요. 경제학 원론, 저희 때는 이제 3인공저, 요새는 다 뭘 보나요? 맹큐의 경제학 이런 거 보나요? 뭐 여하튼, 그 뭐 한 1500페이지, 한 2000페이지까지 되나요? 2000페이지까지는 안 갈 거고, 뭐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수험가에 유명한 교수님들 있죠. 지읒, 비읒, 이응, 뭐 그런 교수님들은 미시거시에서 한 800페이지, 거시가 또 한 900페이지, 700, 800 정도 되나? 하여튼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하나하나 공부하면 기본 강의 듣는데 한 2개월 정도 2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자기 걸로 만드는데 또 그 이상의 시간이 들 거고, 그것만으로 안 되죠. 또 연습책 사서 문제집 풀어야죠. 문제를 풀면서 또 자기 걸로 또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3개월, 4개월 해도 경제학 원론에 대해서 뭐 전공하신 분이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공부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공부합니까? 상업, 임용,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약 6개월 가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두꺼운 경제학 원론 뭐 1700, 1800 이거를 미시거시를 다 볼 것이냐? 그건 비효율적입니다. 방금 기출문제 분석에서 봤듯이 두 문제 정도인데 올해 나왔던 거 제가 분류했던 9번 문제 그래프 있었던 거 MR 이퀄 MC 그거 빼고는 그것도 찍으면 맞출 수 있는 거고 4분의 3 이상은 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다루는 내용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더 낫다보다도 그게 더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고 여력이 되시면 뭐 3인공저 경제학 원론을 보시든 뭐 엄청 두껍죠. 그걸 보시든 아니면 뭐 시중에 그 회계사 뭐 각종 시험 대비한 경제학 연습서를 보시든 뭐 강의를 따로 들으시든 그거는 제가 말리고 뭐 그럴 필요도 없고 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는 건데 저 같으면 그렇게 공부 안 하죠. 왜냐하면 내년에 합격해서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뭐 2년, 3년, 4년, 5년 장수생 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딱 1년 안에 합격해서 나가야 되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못 찍는 거는 모의고사나 이럴 때 못 찍는 거는 그래도 4점을 전체를 통으로 날리게끔 그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여튼 배운 범위 내에서 추론을 하고 교집합을 자꾸 찾고 연상을 하다 보면 4분의 3은 다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하여튼 본인이 판단하십시오. 남은 시간 자기의 능력 자기의 그 경제학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본 베이스 본인이 판단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저하고 저는 한 160페이지 180까지 가겠나 올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시험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160 맞네. 작년에 한 160 나왔구나. 시험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강의를 듣고 교재에 있는데도 못 맞춘다. 그게 잘못된 거지. 잘못됐다. 아니, 그게 비효율적인 거지.
시간을 들여가지고 뭐 두꺼운 책을 이해한다고 몇 개월을 허비할 필요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 본인들 알아서 판단하시고, 하여튼, 제 교재에 있는 것만이라도 100%, 200% 자기 걸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합시다. 자, 평가 영역에 평가 내용 요소 있고요. 좀 전에 말했지만,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이렇게 나눕니다. 미시가 뭡니까? 세밀하다, 작다, 뭐, 조밀하다, 뭐, 이런 거죠. 거시 뭐, 크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작게 보겠다, 크게 보겠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경영에서 SWOT 분석했을 때 외부 환경 분석, 내부 환경 분석 기억날 겁니다. 외부 환경 분석에서 거시적 환경 분석, 미시적 환경 분석에서 미시적 환경 분석의 산업 환경 분석, 뭐 그런 거 봤었죠. 그래서 그게 포터의 파이포스 모형, 그거하고 똑같았죠. 맞나요? 자,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작게 보느냐, 크게 보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미시경제학 보시면요. 개별 경제 주체, 소비자, 가계, 기업. 우리는 경제 주체 다 알고 있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 외국 이렇게 4개가 있다는 거. 국민경제, 가계, 기업, 정부, 민간경제, 가계, 기업 다 알고 있고요. 상황을 배웠고요. 자, 그랬을 때 개별 시장은 크게 2개만 봤습니다. 그래서 재화 시장에서 서비스 치우고요. 재화, 생산물 시장,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재화의 균형 가격과 균형 공급량이 결정되는 생산물 시장 위에 그림에 있었죠. 머릿속에 그림이 연상되죠. 생산 요소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소 수요자하고 요소 공급자, 그래서 노동 공급량하고 균형, 노동 가격이 결정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개별 시장에서의 가격 거래량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분석 대상이고 결국에 보이지 않는 선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소비자 가계는 뭡니까? 뭘 추구한다?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요. 생산자는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우리 뭐 한 번씩 다 들었던 얘기고요. 상업경제 때 한 번씩 봤습니다. 가계 효용 극대화, 수요 곡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요 곡선은 재화의 수요 곡선이죠. 재화의 수요 곡선과 가계는 생산 요소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공급 고선 역할을 담당하겠죠. 생산자 기업입니다. 재화의 공급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재화를 공급하는 사람이니까 공급 곡선, 재화의 공급 곡선, 생산 요소를 수요하는 입장이니까 기업은 생산 요소의 수요 곡선. 자, 그렇게 돼서 공부하고요. 생산물 시장 역시 이제 가격과 균형 거래량 결정되는 과정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생산 요소 시장까지는 갈 필요는 없겠지만 요소 가격 고용 공격력. 자, 고용량이 결정된다. 자, 그렇게 해서 소비자 시장, 소비자 선택 이론, 생산자 선택 이론, 생산물 시장 이론. 이렇게 미시경제학이 크게 나갑니다. 일반 균형 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필요 없고요. 시장 실패, 그 이유 여러 가지 원인들 아까도 대답 잘 하셨지만 공공재하고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 불균형 이런 것들에서 공부할 겁니다. 외부 효과가 계속 저 수능의 기출 문제가 매년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말 안 했구나. 그래서 하여튼 그 어릴 때부터 공부하던 물론 오래됐지만 그런 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EBS 경제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것도 매년 제가 사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런 거 다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사회의 경제학이 있습니다. 경제학 문제. 그거를 제가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비슷하게 나오느냐? 비슷하게 나왔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걸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몫은 제가 할 몫이고 여러분들은 시간을 너무 들이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 그걸 자기 걸로 흡수하는 데만 좀 전념을 해주시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보다 경제학 잘하시는 분이 수두룩 빽빽하겠지만 그래도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 그것만이라도 자기 걸로 100% 200%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다. 자, 그렇게 하고요. 거시경제학입니다. 거시경제학 금융정책, 재정정책이었고 우리 다 한 번씩 상업경제 때 봤습니다. 금융정책, 재정정책. 아이고. 자, 됐고요. GDP 있습니다. 국민소득이라 했는데요. 국내 총생산이죠. 그래서 생산, 분배, 지출, 다 삼면 등가의 법칙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이라 그냥 표현해도 갈로 열고 GDP를 했는데 마찬가지 얘기고요. 물가, 고용, 실업입니다. 결국 실업하고 인플레이션 문제 잡자는 거였죠. 자, 금융정책, 재정정책, 경제 안정화 정책, 경기본동, 경제 성장 지표로 해서 상업경제할 때 한번 봤고요. 경제학 할 때도 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시경제학, 그래서 국민경제 상호관계, 경제 전체 관계, 그리고 해외 부분까지 해서 국제경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크게 경기 변동, 경제 성장. 좀 큰 느낌이 나죠. 그리고 각종 정부 정책들, 그런 것들 다루겠다. 뭐,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가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달리는 목차는 이렇게 갈 겁니다. 요거 일반적인 경제학 목차입니다. 그래서 경제학 원론 책들 시중에 그리고 경제학 연수 책들 다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아까 봤듯이 502463이 관련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 목차 순서대로 달릴 거고 중간에 날릴 건 날리고 가볍게 할 건 가볍게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체크 표시가 V 체크 표시가 있는데 이제 느낌이 왔을 겁니다. V 체크 표시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이제 느낌이 왔죠? 이거 주황색이지. 주황색은 2021학년도 시험에 관련되는 거고 파란색으로 된 날카로운 V는 2022학년도 시험하고 관련되었다. 자, 그렇게 됐습니다. 2022학년도 최근에 이제 독점시장 나왔는데요. 뭐 주는 문제였습니다. 객관식 그냥 찍는 거하고 똑같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멀리서 보시면 결국에 우리가 상업경제에서 했던 경제안정정책, 통화정책, 이거 다 상업경제 때 다 정리했던 내용이었고요. 무역학 시간에, 무역 일반 시간에 무역정책이라든지 무역규제, 그런 것들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요번에 저게 나왔었죠. 유치산업보호로 뭐 그런 게 나왔지만, 자, 그런 것들. 그리고 아직 몇 년 동안 꼭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 경제학 시간에도 하고 무역학 시간에 작년에 냈었는데 이번엔 뒤로 뺐고 경제학에 하려고 그런 내용을 안 내고 있는데요. 한번 나와야 되는데 이따가 공부하는 중에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국제무역 이론 또 비관세 장벽 등등에서 나왔죠. 상계관세도 나오고 자, 이렇게 했고 자, 작년에 경제 안정화 정책 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 자, 보여집니다.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안 나올 거로 예상했는데 혹시 이쪽은 모르죠. 근데 여기 소비자 선택 이론, 뭐 무차별 곡선 이론, 한계 효용 이론, 뭐 이런 것들. 생산자 선택 이론 하면 결국에 비용하고 생산함수, 비용함수입니다. 근데 이런 게 EBS에 없단 말이야. EBS 사이에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생산자, 비용함수, 생산함수, 비용함수 이런 내용이 없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독점에서 뭐 이윤극대화 이거 물어볼 거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래프에서 나오긴 나왔습니다. 물론 찍으면 뭐 다 맞출 수는 있었지만 상식선상에서 그래서 요걸 조금 더 해야 돼. 요걸 하려면 요 위에서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가 숙제가 많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정리는 해야 될 것이다. 자, 정리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자,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8페이지, 9페이지, 그 간지 잘 끼워 놓으시고요. 그쪽을, 목차니까 거기에, 계속 뒤에 하면서 목차 쪽에 자꾸, 순서를 익히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차, 그리고 그 목차에 따른 큰 테마에 따른 작은 테마, 이런 식으로 해서 큰 그림, 뼈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21학년도. 21학년도에 무역이 어떤 문제 나왔지? 기억이 안 나네. 우리가 무역학을 했는데도 21학년도에 무역 서술형 5번이 나왔고 이건 별거 아니었고 서술형 7, 8번 7번, 8번 별거 아니었는데 이걸 내가 여기 왜 V표를 해놨을까? 조금 아리까리하네. 20학년대 뭐 때문에 내가 이래놨지? 실시간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뭐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9번. 서술형 5번. 9번. 영업대리점. 22학년도 걸 보고 있네. 21학년도 걸 봐야지. 여러분들 한번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서술형 5번.
서술형 7번, 8번. 아무래도 중복해 놓은 것 같다. 내가 이 V표가 아무래도 중복인 것 같다. 파란색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편집하다가 위에서 어떻게 내려왔나?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또 나오겠죠? 예, 별건 아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큰 목차를 한번 봤고요. 제가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실수일 것 같기도 하고. 됐습니다. 자, 이제 경제학 기초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앞에 V표인 거, 목차에서도 봤지만, 그 기초 문제가 꼭 나옵니다. 내년에도 나올 겁니다. 내년에 뭐 나올 것 같습니까? 매몰 비용 관련된 게 나올 겁니다. 매몰 비용. 상업 경제할 때 우리 매몰 비용 다 많이 봤다는 거 기억날 겁니다. 그런 거 물어보면서, 스토리로 해서 4점짜리 나오겠죠. 이제, 하나는 뭔가 세련되게 좀 생소한 걸 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올 거고요. 하여튼 예상됩니다. 하여튼 모의고사 때나 하여튼 지금 본 수업 시간이나 거기서 이제 걸릴 겁니다. 자, 가봅시다. 자, 10페이지부터 달리는데요. 10페이지부터 경제학의 기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60페이지가 2번 수요 공급입니다. 그래서 10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해서 경제학의 기초라는 뜻입니다. 자, 대부분 상업 경제 시간에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보죠. 빨리빨리 해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로, 목차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학의 기초라는 큰 목차에서 갑니다. 10페이지. 자, 목차 구분, 그 형광펜 같은 걸 칠하세요. 경제학 이론의 구분입니다. 자, 실증 경제학 규범 문제 그냥 한번 보고 치우면 되고요. 미시것이 외울 필요도 없고요. 느낌만 받으면 되고 11페이지 부분 균형 분석, 일반 균형 분석이라는데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 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12페이지 자, 어디선가 요 페이지를 봤을 겁니다. 요 페이지 안 봤죠? 처음 봤죠? 자, 경제 체제입니다. 결국에 시장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체제입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구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실은 혼합 경제 체제입니다. 13페이지. 시장 가격 기구 그런 것 등에서 경제 3대 문제 다 우리 한 번씩 봤죠. 예제 한번 가볍게 보고요. 그래서 경제학 이론 구분, 경제 체제 이렇게 처음에 크게 놓은 다음에 14페이지 시장 경제 체제 예제고요. 15페이지에 경제 체제와 관련돼서 소득 공평이죠. 공평한 소득 분배를 위해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업경제 시간에도 문제 풀었듯이 기출문제 4대 보험 한번 또 음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왜 오른쪽에 배치했는지는 왼쪽에 사회보장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소득 분배에서 그런 것도 한 번씩 또 까먹지 않게 하시고요. 넘기고요. 자, 경제활동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의미 나오고요. 17페이지. 경제활동을 알았으니 이제 경제학의 개념에 대해서 파고들겠습니다. 경제학의 개념 17페이지. 상업경제 때 있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자, 경제학 개념, 경제활동의 주체 18페이지부터 나옵니다. 테마 표시를 색칠을 하세요. 목차. 자, 주체 19페이지 주체. 자, 객체가 20페이지부터 나옵니다. 객체에 관련된 기출문제 한번 보고요. 그리고 22, 23페이지 공공재죠. 자, 그것도 주체 관련, 주체 및 객체 관련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경제활동의 주체, 경제활동의 객체, 그것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순환과정 나가겠습니다. 경제 순환과정 24페이지, 25페이지. 그림 예쁘고요. 시험 문제 나왔고요. 자, 26페이지에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 봤고요. 27페이지 똑같고요. 28페이지 경제활동의 3원칙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늘 봐왔던 겁니다. 자, 그 3원칙을 논하면서 결국에 경제학 문제는 선택의 문제이고 선택은 합리적 선택이고 합리적 선택은 기회비용을 고려한 최소 비용의 원칙이고 효과를 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더라. 따라서 28페이지부터 기회비용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28, 29, 30, 31 다 기회비용입니다. 32페이지에서 한경영 체감의 법칙에서 이런 것도 혹시 모릅니다. 그래서 32, 33에서 그림 예쁜 거 한번 쫙 보고 설명해 드리고요.
지식경제 했을 때 요 비슷한 내용들 박스 오는 거 한번 봤을 겁니다. 경영학 시간에. 자, 그것도 한번 다시 음미하고요. 자, 계속 큰 줄기 테마입니다. 기회비용으로 계속 갑니다. 기회비용 34, 35. 기회비용 21학년도에 나왔던 기회비용 원칙 문제 36페이지 기회비용 그리고 37페이지 기회비용 38 기회비용 39페이지에 22학년도에 나왔던 산업공지로 분류했지만 그래도 기회비용 합리적 선택 문제 40페이지 또 기회비용 41 마찬가지 42, 43 기회비용 44, 45 기회비용 46 기회비용 47 기회비용 46, 47은 산업경제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48 없었고요. 48에서 합리적 선택 기회비용이 있는데 거기에 순현재가치법이 있습니다. 순현재가치법 재무관리할 때도 나오고 회계학 시간에 순현재가치법 또 비슷한 테마가 나옵니다. 여하튼 현재가치에 대해서도 어렴풋하게 알아야 되니까 회계학 이제 앞으로 해야 되고 재무관리도 해야 되니까 순현재가치법 마침 그 일반사회에 경제학 문제 기출문제도 있었고 해서 순현재가치법 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아래에 조업 중단점 이런 것들 또 알려보도록 하고요. 50페이지 마찬가지로 순현재가치법 나온 김에 예제 한번 더 보고요. 51페이지 나온 김에 2007학년도 회계 쪽에서 나왔던 사채 발행과의 현재가치하고 관련되어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암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됐고요. 52페이지에 앞에서 나왔지만 일반사회 그 기출문제 나왔지만 조업 중단점이라는 테마가 나옵니다. 셧다운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조업 중단점 우리 관련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업 중단점도 일반사회에서 경제학 문제로 좀 나왔던 테마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손익분기점은 CVP 도표 53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관련시켜가지고 완전 경쟁기업 했을 때 조업 중단점, 또 공급 곡선 이런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올해는 좀 상세히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MRMC 독점기업 뭐 그래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꺼진 건 갑자기 불이 왔나? 아닌가? 원래 켜져 있으면 이게 꺼졌지 방금. 맞죠? 자. 됐습니다. 54페이지 또 그 기회비용 등 관련 예제입니다. 이런 것도 재밌는 문제고요. 자, 이런 스타일로 또 기출문제 혹시 모릅니다. 나올 수 있을 수도 있고요. 54, 55. 자, 왜 이래 삑삑? 58페이지 새로운 테마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 연결시켜가지고 기회비용하고 생산 가능 곡선하고 같이 결부시킵니다. 그래서 경제학, 미시경제학 앞부분 보면 기회비용하고 생산 가능 곡선이 함께 이제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산 가능 곡선이 이제 59페이지에서 끊기는데요. 그리고 이제 수요 공급 이론,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뭐 탄력성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달릴 건데요. 생산 가능 곡선하고 무역하고 그 비교 우위, 데이비드 리카도 비교 우위론하고 결부된 문제들이 EBS에도 경제 쪽에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전통의 강호입니다. 거기에 이제 각종 경제학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일반 사회 거기에서도 많이 나오고 경제학 문제에서도. 그래서 다음 주에 수요 공급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할까? 한번 일주일 동안 제일 좋은 게 어떤 건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나눠드린 페이지 그거 알려드렸고요. 이제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큰 줄기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하거나 편집하는 교재를 보시면 큰 줄기, 목차에 따른 테마가 있고요. 자꾸 중간으로 세죠. 중간으로 이제 가볍게 관련되는 것들 자꾸 꼬리에 물면서 다루면서 다른 과목도 연계시키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실 때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이제 몇 시간 하다 보면 숙달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오시면 되고요. 가볍게 10페이지, 11페이지 한 번만 읽고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경제학 기초, 실증 경제학, 규범 경제학입니다. 규범 경제학. 자, 노모티브 이코노믹스입니다. 상대적 규준했을 때 노음입니까? 절대적 준거했을 때 크리테리안 이래 되나? 자, 실증 경제학은 뭡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뭐 그런 게 인과관계만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 가치 판단에 개입되지 않았다. 그게 중요한 거고요. 객관적인 인과관계만을 분석한다. 자, 탐기인 했을 때 인과관계 조사 그런 것도 떠오르네요. 자, 가치 판단에 개입되지 않는다. 그러면 규범 경제학은 이렇게 해야 한다.
가치 판단에 개입된다. 그렇게 이제 두 개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영어 단어는 에우시면 에우시고 치우면 되고, 경제 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경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추론, 경제 현상 변화를 예측하는 유축이다. 뭐 좋은 얘기들이고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한다. 우리 어디서 봤습니까? 금융정책, 한국은행 통화정책에서 봤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한다? 어떻게 했죠? 지금 시장이 불황일 때,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대 재정정책, 확대 금융정책을 쳐야 되죠. 이건 통화량이니까 금융정책일 거고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의 가치 떨어집니다. 이자율이 떨어지고요. 이자율이 떨어지면 총수요 쪽에 소비와 투자, 그게 늘게 됐죠. 그 총수요가 늘게 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시장 전체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나중에 또 통화정책 할 때 열심히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정책 할 때 칠판에 글이 가며 수없이 했습니다. 자, 가볍게 생각합시다. 통화량. 시중에 돈이 넘치고 넘쳐. 누구나 돈을 막 지갑에 수십억씩, 그럼 전부 다 물건 살라 하겠지. 아파트 살라 하고. 그럼 수요가 증가하겠지. 그럼 공급은 일정하다는 가정이 깔려 있겠지.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물가는 물건의 가격은 뛴다.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해도 되고요. 나중에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치 판단을 근거로 현재의 경제 상태가 어느 정도 바람직한가, 그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분야가 기본 경제학이다. 알 필요 없습니다. 자, 외울 필요 없고요. 현재의 이 제자가 밖에 제자가 돼야 되지 않나? 그냥 오타네요. 자, 현재의 경제 상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경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평가. 자, 물가가 급속히 상승합니다. 그러면 통화량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제지 같으면 어떻게 팔고 올리고 그러면 통화량이 감소되는 거죠. 됐나요? 자, 매각하고 맞나요? 그 다음에 재할인율 올리고 지급준비율 올리고 맞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지? 중간에 여수신 정책.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출금을 해소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통화량이 감소되는 거죠. 여수신 정책이라도 있었죠. 자, 제가 맨날 공제지 이렇게 하다가 여수신 정책을 또 몇 년 전부터 넣기 시작했는데, 자, 미시경제학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고요. 생산자, 소비자 이론, 생산자 이론, 생산물 시장 이론, 뭐 말 그대로입니다. 거시경제학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뭐 특별하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됐고요. 자, 그런데 밑에 순환 과정은 기출 문제도 나왔었고 옛날부터 계속 있던 내용들인데요. 자, 요 그림은 수업 상업경제 할 때도 페이지 있었고요. 이렇게 항상 손가락 표지에서 다 있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생산물 시장, 여기 생산 요소 시장, 왼쪽이 가게입니다.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업입니다. 추구하는 목표들이 다 다르죠. 그리고 기업에서 이제 이윤극대를 추구하면서 제화 서비스를 생산할 겁니다. 공급 곡선이 결정되겠죠. 그리고 가게는, 가정에서는 그 만든 제화와 서비스를 수요하겠죠. 수요 곡선이 결정될 겁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결합해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 결정된다. 그게 이제 생산물 시장입니다. 그래서 국민 총생산, GDP, GNP 그런 것들 얘기했었죠. 국민 총생산은 GNP가 되지 국내 총생산이 GDP가 되고, 이것도 옛날 그림이네요. 이런 거 쓰인 거 보니까 국민 총생산 그렇게 박힌 거 보니까 옛날 거고요. 자, 생산 요소 시장입니다. 기업에서는 생산 요소 수요자가 되겠죠. 그래서 토지, 노동, 자본 거기에 대해서 수요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가게는 그러한 생산 요소를 공급하게 되죠. 그래서 생산 요소의 공급자입니다. 공급 곡선 요거죠. 그리고 기업은 수요 곡선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결합돼서 임금, 웨이지하고 레이버, 노동량이 이제 균형이 결정됩니다. 이게 생산 요소 시장입니다. 위에 미시경제학의 굵은 진하게 된 글자로 강조된 거, 그 내용하고 문장이 똑같죠. 문장이 똑같은 겁니다, 지금. 자, 뭐 됐고요. 뭐 특별한 거 없고요.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앞에 목차 봤을 겁니다. 제가 다루는 목차인데요. 요번에 이제 요거 어떻게든 폭발시켜야 되는데요. 작년까지는
소비자 선택도 안 하고 생산자도 안 하고 생산물도 안 했, 이거 다 안 했습니다, 작년에. 이쪽은 요거 조금 했나? 거의 안 했습니다, 요거는. 요거 안 하고 생산물 시장만 제가 박스로 정리한 거 있었죠? 박스로 정리한 거 있어요. 생산물 시장의 형태. 우리 여러 번 했었죠? 맞죠? 독점적 경쟁, 독점 가점, 독점적 경쟁, 완전 경쟁 시장. 그 구분한 거 있었죠? 그것만 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그것만 알아도 독점 요번에 다 했을 거고, 뭐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숙제입니다. 엄청난 고민입니다. 이럴 때 작년부터 계속 고민입니다. 하여튼 이게 뭐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고요. 해내면 되고요. 그러면 되고 됐어. 자, 그렇게 해서 소비자 선택 이론은 어디에 있다면 요거와 관계된 겁니다. 가게. 생산자 선택 이론은 어이구 여기 있네. 기업. 이용 극대화 추구하고 효용 극대화 추구. 생산물 시장은 어이구 여기 시장이 있네. 생산물 시장.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은 어이구 여기 있네. 그래서 미시경제학 책이 다 이런 식으로 뭐 원론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목차가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가볍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를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부분 균형 분석이 있고요. 일반 균형 분석이 있습니다. 부분 균형 분석은 그냥 따로 떼어내서 보자는 거고, 일반 균형 분석은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을 함께 뭐 병행해서 보자, 뭐 같이 보자, 뭐 이런 겁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알 필요 없습니다. 용어 뭐 기억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자,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되고요. 일반 균형 분석 V표가 되어 있는데 어디 V표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일반 균형 분석 V표가 되어 있네. 여기가 뭡니까? 생산물 시장. 여기가 뭐 생산 요소 시장. 왼쪽 그림하고 똑같죠? 그렇게 했을 때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을 따로 떼어 분리해서 부분 균형 분석을 하지 말고 동시적으로 함께 같이 분석하자. 그게 일반 균형 분석입니다. 일반 균형 분석도 미시경제학 파트입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 효율성 아니면 사회 후생, 파레토 뭐 1정리, 2정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건 뭐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경제 한 부분만은. 자, 그래서 소비자 이론만 딱 보고 수요 경제, 소비자 선택, 생산자 생산 선택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 있는 거 생산물 시장 할 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뭐 간단하고 뭐 요 정도 복잡하다는 거, 뭐 그런 거 서로 영향을 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요 정도 한다. 뭐 알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것도 알 필요 없고, 이거 외울 필요도 없고. 자, 우리는 뭡니까? 가게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기업은 이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치우시면 됩니다. 그 1, 2, 3, 4 뭐 외우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림만 음미하면 되겠습니다. 그림. 왼쪽 그림도 있고요. 이 그림이 뭐 다시 안 나오려는 법 없습니다. 자, 생산물 시장입니다. 재화 시장입니다. 기업은 만들고 소비자 가게는 그걸 소비하고 구입하고 뭐 소비하고 뭐 일상생활에 쓰고 소비재니까 소비재라면 자, 됐습니다. 이거입니다.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자, 공급 곡선 얘는 수요하고요. 수요 곡선 기업은 공급 곡선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생산물 시장에서는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얘죠. 가게는 기업은 생산 요소를 수요하겠죠. 구입하겠죠. 그래서 얘는 수요. 요소 수요 곡선, 요소 공급 곡선. 화살표 느낌 잘 봤고요. 자, 그 정도입니다.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느낌만 받으면 되고요. 12페이지. 자, 요거는 잘 정리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밑에 하단에 박스가 있을 겁니다. 요 박스 형광펜으로 진하게 칠하시고 요 박스 전체 칠해가지고 요거 구분 여기 한목에 정리해 놨으니까 요거를 한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딱딱. 자, 우리 뭐 어릴 때부터 다 한 번씩 들었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경제체제와 자원배분입니다. 경제체제에 따른 경제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배웠습니까?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있고 시장 경제체제가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있다. 이렇게 배웠죠. 지금 엄밀하게 사회경제주의는 있나요? 중국도 아니지. 엄밀하게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있기야 있겠지. 세계 어느 나라에 있기는 있겠지. 자, 지금은 다들 어떻게 되어 있더라? 요거죠.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1번과 2번이 합해져 가지고 혼합경제체제죠. 그래서 완전한 자유도 아니면서 완전한 사회주의도 아닌
자본주의도 아니면서 완전한 사회주의도 아닌. 그래서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한다는 것이죠. 이게 혼합경제체제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왜 정부가 개입해야 되죠? 시장 실패가 있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더라. 그래서 혼합경제체제 위에 박스에 시장 실패, 정부 개입, 그 다음에 정부까지 실패, 정부 실패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 겁니다. 다들 아실 거고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무역학 할 때 어떤 거 있었나요? 요거 비슷한 거 있었죠?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시장 경제 체제죠. 지금 경제 체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 다음에 계획 경제 체제. 요게 크게 비교가 되는 거죠. 계획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 자본주의라 하죠. 이걸 뭐라 하나? 사회주의라 하나? 자, 이렇게 되죠. 무역학 할 때 무역 일반 쪽에 이런 거 비슷한 거 없었으면 시장 경제 체제는 뭡니까? 시장이 그냥 맡기겠다는 거죠. 수요 공급 이론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 가격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겠다. 계획 경제는 정부가 주도하겠다. 계획 통제하겠다. 요거 비슷한 개념 어디 있었지 않나요? 무역할 때 무역 일반 앞부분 목차 1번에 비슷한 게 어떻게 생각 안 나요? 생각나는 게 없나요? 그렇지. 환율 얘기를 해주길 바랬습니다. 환율 결정했을 때 첫 번째가 뭐였지? 고정환율 제도. 고정환율 제도는 뭐였습니까? 정부에서 딱 환율을 정해놨죠. 계획, 통제, 정부 딱 환율. 그 다음에 환율의 제도의 형태, 구분, 뭐 유형. 이게 뭐였지? 고정이니까 반대가 뭐지? 그렇지. 변동환율 제도. 변동환율 제도가 두 개로 나눠지면 뭐였죠? 진정한 변동. 그게 자율이 됐나? 자유변동환율 제도.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였지? 그렇지. 대답 잘한다, 이제. 관리 변동환율 제도. 이게 자율입니까? 자유입니까? 자유가 맞나요? 그럼 좀 느낌이 오죠?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짬뽕되면 뭐가 된다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요 두 개가 짬뽕되면 1번, 2번 짬뽕되면 적혀 있잖아요. 예, 혼합경제체제. 비슷한 걸 찾아보자는 겁니다. 우리 이때까지 공부한 것 중에 이렇게 비슷한 모양새를 갖고 있는 구조가 똑같잖아요. 이 혼합경제체제가 결국 환율로 따지면 뭐다? 이거죠?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변동 환율 제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관리변동 환율 제도다. 뭐 이런 문구가 있었죠? 관리변동 환율 제도 하면서 뭘 하나 외워달라 했습니다. 뭘 외워달라 했죠? 무역 3대 기본법이 뭐뭐 있죠? 무역 3대 기본법. 무역 3대 기본법. 나도 잘 생각 안 난다. 대외무역법, 관세법, 그 다음에 외국, 기억이 안 나네? 대외무역법, 관세법, 그 다음에 외국환 거래법? 맞나? 여기서 뭐 하나 외워달라 했는데, 외국환 평형기금인가? 그걸 한번 외워달라 했어. 그걸 기억해달라 했습니다. 외국환 평형기금. 외국환 거래법. 이거 내가 찾아놨을 텐데. 여기 있다. 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 이렇게 해서요. 명목상 우리나라는 자유변동환율제도이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외환당국이 어느 정도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의 변동을 조절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로 운영하고 있음. 이렇게 됐네요. 자유, 관리, 변동환율제도. 자, 페이지 32페이지 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이거 하면서 외국환 거래법, 아니. 거기에서, 뭐였지? 외국환 평형기금. 하도 과목이 많아 놓으니
안 나오네. 왜 안 나올까? 이게 아니었나?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다. 무역 3대 법규 이렇게 나와서 정리했었지. 23페이지에 있었네. 외국환 거래법. 요거 떠올려달라 했습니다. 외국환 평형기금.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다 했죠. 그래서 관리변동환율 제도하고 교집합으로 좀 관련해서 외워달라고 했었습니다. 외국환 평형기금.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자, 무역 관련 3대 법규. 23페이지. 자, 자꾸 중간에 세서.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 뼈대로 가서. 자, 경제체제에 있습니다. 어떤 제도나 방식, 총체적인 걸 의미한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인 양식을 의미한다. 뭐, 외울 필요는 없겠죠. 됐고, 제도나 방식, 총체, 방식의 총체. 자본주의, 사회주의, 혼합경제 1, 2, 3번. 동그라미 시커먼 거 1번, 2번, 3번.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시장경제체제, 자본주의 경제체제 똑같은 말이고요. 계획경제체제 똑같은 의미고요. 계획경제체제, 사회주의 경제체제. 교과서 같은 데는 시장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 요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요 어휘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학 원론 같으면 뭐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나오는 책도 있고요. 뭐 똑같은 얘기다 생각하면 됩니다. 경제 문제를 어떻게 3대 경제 문제 나중에 사무엘슨이 얘기한 거 보면 되고요. 시장 원리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해결하라. 계획경제는 말 그대로 명령, 계획, 통제 누구의? 정부의. 생산수단 소유 형태입니다. 생산수단을 사유화하죠. 사유재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일할 자극이 되고 하는 거겠죠. 의욕이 생기는 거겠죠. 사회주의 경제체는 생산수단 국 공유화. 뭐 우리 어릴 때 다 이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경제학 책들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현실은 좀 많이 달라졌겠죠. 자, 시장경제체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재산제도, 경제적 자유를 기반, 개별경제 주체들, 자유로운 경제활동. 자, 경제활동, 우리 생산, 분배, 소비, 교환까지 끼워 넣는 것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생산, 교환, 분배, 소비. 자, 보통은 생산, 분배, 소비 이렇게 얘기하죠. 자, 개념은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다. 어디에서? 시장에서. 무엇을 바탕으로? 사유재산제도와 경제적 자유.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자유는 뭡니까? 공정한 자유경쟁을 하자. 뭐 이런 거겠죠. 자유경쟁.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입니다. 시장의 가격기구. 프라이스 메커니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가격기구라 합니다. 어떤 뭐 방식이라 할까요? 체계라 할까요? 체제라 할까요? 뭐 기구라고 해서 좀 그런데요. 메커니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결정된다. 무엇이? 가격이 그 가격을 기초로 해서 경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진다. 시장 경제 체제. 자, 모든 경제 활동이 시장 가격 기호를 통하여 개별 경제 주체들의 분권화된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분권화되어 있죠. 분권화하면 제가 또 물어보죠. 뭐죠? 서브 옵티마이제이션. 준최적화 단점으로. 자, 분권화 많이 나왔네요. 경영학 할 때도 나왔고, 마케팅 할 때도 나오고, BCG 매트릭스 할 때도 나왔고, SBU 할 때 의사결정 방법에 따라진다. 시장의 가격 기호를 통한 재화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환이 허용된다. 다 아는 내용들이고요. 자, 시장 경제 체제, 자원 배분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이 시장의 가격 기호를 통하여 다른 어떤 경제 체제 하에서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보겠지만 사회주의 경제 체제, 그러니까 계획 경제 체제에 있어서는 자원 배분 효율적이 아닙니다. 단지 그 결과적인 어떤 공평성만 추구하죠. 자, 됐습니다. 이제 사회주의는 북한 생각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요것만 보고 잠시 쉬다가 가겠습니다. 첫 시간인데 좀 길겠네요. 1시간만 하고 할 걸. 자, 굵은 테두리로 된 거, 아이고,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지. 자, 요 박스, 요것만 보겠습니다. 자원 배분의 측면입니다. 자, 위에 동그라미는 잘 읽어봤고요. 가격의 기능입니다. 가격의 매개 변수적 기능입니다. 아래에 1 플러스 1을 매개 변수적 기능을 합니다. 매개 변수하면 제가 또 물어보겠죠? 마케팅 시간에 물어봤죠? 매개 변수. 네 자로 뭐냐고. 예,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파라미터죠, 파라미터. 파라미터는 ERP 할 때 사실은 그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소위 커스터마이징을 의미한다. 그렇게 했고요. 환경 설정하면서
그 1번 누르 체크하고 뭐 이런 거 있었죠. 설명 좀 해드렸고요. 자, 됐습니다. 매개 변수적 기능입니다. 중간에 끼인 변수다. 그래서 A 하살표, B 하살표, C 하면 B가 되는 거죠. 자, 생산활동과 소비활동 지표입니다. 생산자는 뭡니까? 가격을 보고 이윤극대와 생산량, 이윤극대를 추가하면서 생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그 지표가 되는 것이고요. 소비자는 어떻습니까? 가계가 되겠죠. 가계는 가격을 보고 구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의 지표가 된다. 자, 마치 마케팅 가격에서 이게 무슨 가격 같죠? 중고 가격 같죠? 느낌이 좀 다르나? 다르네. 중고 가격은 싸냐 비싸냐 그 기준이 되는 거고. 자, 가격을 보고 생산과 소비 여부를 결정하겠다. 제가 방금 했던 거는 조금 너무 오바네요. 중고 가격 얘기한 거는 비싸냐 싼 거 그거 기준이 되는 가격이 중고 가격인데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 기능입니다. 자, 자율적인 배분, 효율적인 배분. 자, 경제 문제의 발생 원인이 뭐였습니까? 늘 말하지만 희소성이었죠.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라. 엉뚱한데 투자하지 말고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라. 그래서 최소 비용, 최대 효과의 원칙, 투입대 산출 비율, 인풋, 아웃풋. 그래서 그런 것들 뭡니까? 해결 과제가 되었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되었습니다. 최소 비용의 원칙, 최대 효과의 원칙, 최대 잉여의 원칙 그런 것들. 거기에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 투입대 산출 비율이었습니다. 효율성. 자, 그랬을 때 희소한 재화가 누구에 배분될 것인지 가격에 의해 결정한다. 경제 주체들이 가격을 생산 소비 활동의 지표로 삼아 자기 책임하에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한답니다. 가격의 자율적인 배분 기능에 의해서 각 상품을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고 팔고자 하는 수량, 공급량이라고요. 팔고자 하는 수량, 공급량, 그러한 곡선, 그러한 함수, 공급함수, 그러한 곡선, 공급곡선. 사고자 하는,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 수요량, 그러한 함수, 수요함수, 그러한 곡선, 수요곡선. 자,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이루어진다. 가격의 자율적인 배분 기능에 의해서 이와 같이 상품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도록 아까 그림 봤었죠? 생산 가능 곡선, 생산물 시장에서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거기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된다고 앞에서 그림을 두 차례나 봤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상단의 생산물 시장. 이와 같이 상품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도록 인도하는 가격의 기능을 가격의 매개 변수적 기능이라 한다. 1번 더하기 2번이라 합니다. 뭐 이런 단어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가격의 매개 변수적 기능 작용할 수 있게 구성된 그러한 시장 조직을 자유시장 기구 또는 시장의 가격 기구, 프라이스 메커니즘이라 하며 가격 기구가 자원의 배분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를 자본주의 경제, 시장 경제 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한 원리, 메커니즘에 대해서 무엇에 따라 가격에 의해서 어디에서 시장의 가격에 의해서 자, 가격 기구는 그러한 어떤 메커니즘은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사람의 손처럼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라는 훌륭한 사람이 아주 옛날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 했다. invisible hand 이렇게 표현하였다.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뭡니까? 가격 기구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프라이스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애덤 스미스 기억해 주시고요. 애덤 스미스는 우리 무역학 할 때 한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어디서 나왔지? 무역 이론 쪽에 무역의 발생 원인 했을 때 두 명의 훌륭한 사람 학자들이 있었다. 애덤 스미스가 있고 데이비드 리카도가 있었다. 애덤 스미스는 무슨 우이론? 예, 절대 우이론. 리카도는 비교 우이론. 여기 또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자, 애덤 스미스가 또 경영학 쪽에서도 있는데 내가 모의고사 낼 거를 하나 체크해 놓은 게 있는데 조직 쪽에 있었던 것 같다. 나중에 한번 보고요. 자,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는 인위적인 통제나 간섭이 없이 경제 주체들의 이기심에 맡겨 둘지라도 자원 배분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이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체제,
그것도 다른 어떤 경제 체제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애덤 스미스가 이러한 시장의 가격 기구의 역할을 보이지 않는 손에 비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시장 경제 체제도 단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결국 공정한 소득 분배, 공평한 소득 분배 그거를 이루지는 못한다. 그래서 뒤에 이제 그런 걸 해결할 방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4대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